안녕하십니까. 영양사 한 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네, 이번 과목은요. 식품학 및 조리 원리 과목이죠. 네, 챕터 1 식품화학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의 먼저 보실게요. 괄호 1번에 정의 보시면은 생물체나 식품 중에 들어있는 물은 자유수, 네, 다른 표현으로는 유리수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결합수 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정의에다가 쭉 밑줄을 쳐두세요. 그리고 자유수에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결합수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품 중에서 당류라든가 염료, 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 등을 용해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네, 식품 중에 누구? 당류, 염료, 수용성 단백질 등을 용해하는 물을 자유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결합수의 경우에는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정의를 살짝 살펴봤고요. 그 괄호 2번과 그 밑에 괄호 3번 보시면은 결합수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유수의 성질 괄호 2번 보시면요. 39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수의 성질하고 결합수의 성질은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비시켜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묻는 게 이제 다음 중 자유수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이제 결합수의 성질의 내용이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뒤섞여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대비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자유수의 성질 1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보통 형태의 물의 성질이다. 자, 1번 동그라미에 보통 형태의 물의 성질 밑줄 쳐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이에요. 100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얼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용매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용질. 네, 제가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염료나 당류나 수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용해할 수 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는 물을 자유수라고 합니다. 자, 용매로 작용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에서 식품을 우리가 건조시키게 되면 쉽게 제거되는 물이 바로 자유수입니다. 그리고 100도씨에서 끓이면 증발하는 형태의 물을 의미하죠. 자, 건조시키면부터 쭉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어는 거, 동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 형태의 물로서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이잖아요. 그 성질이 바로 자유수의 성질이고요. 자, 5번 동그라미 미생물의 번식, 발화에 이용 가능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6번에 비열, 표면 장력, 점성이 큽니다. 밑줄.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의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크게 된다. 네. 그 다음 8번 동그라미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합수의 성질 괄호 3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히려 결합수에 대한 성질이 문제에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의 성질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37회와 40회, 41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얘는 1번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용매로 작용하지 못함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보다 밀도가 큼. 네, 물보다 밀도 큼 밑줄. 3번 동그라미죠. 100도씨 이상 가열하여도 증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증발되지 않음. 앞에는 굳이 밑줄 안 칠게요. 100도씨부터 기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증발되지 않음과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식품 조직을 압착하여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음. 왜냐?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아니죠. 성질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5번 동그라미에서 역시 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도 이 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잘 얼지 않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보통 한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언다라고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미생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 번식이라든가 발화에 이용되지 않음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7번 동그라미에 식품 성분인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결합되어 있다. 네, 제가 이거 결합수에 대한 정의로 설명드렸죠. 단백질, 탄수화물의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이 결합수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대비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0도씨 때 얼렸을 때 0도씨 이하로, 그 다음 100도씨 이상으로 끓였을 때, 그 다음 용매로 작용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밀도가 어떠냐,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냐 없냐, 네, 이런 내용들. 화학 반응에 관여하냐 안 하냐, 그런 내용들. 예,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차이점 나는 것들 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니까 이제 막 공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래프도 나와 있죠. 네, 요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괄호 4번 먼저 보시면은 식품의 수분 활성도입니다. 네, 식품의 수분 활성도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그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식품의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땡땡 해놓으시고요. 괄호 4번 제목 옆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 하나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수분 활성도. 네, AW로 나타내죠. 워터 액티비티 해가지고 큰 라지 A에다가 스몰 W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분 활성도 나와 있죠. 임의의 온도에서, 자, 임의의 온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하여 그 온도, 임의 온도예요.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이다. 네, 이게 곧 정의고요. 수분 활성도의 정의고 그 다음에 그 정의가 바로 구하는 공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36회인가요? 35회인가요? 예, 35회 때 출제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수분 활성도는 P0분의 P 이렇게 나와 있어요. P0가 아까 뭐였죠?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그 일정한 그 임의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P0분의 P 해서 구한다. 네, 공식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공식과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수분 활성의 계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단순하게 수분 활성을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제 몰롱도 나오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 자, 땡땡 뒤에 밑줄 긋도록 할게요.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에 있는 용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짐. 예, 밑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품의 물의 몰수, 식품 중에 들어가 있는 물의 몰수를 MW라고 하고 그 다음 용질의 몰수를 MS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자, MW 플러스 MS 분의 MW예요. 이게 뭐야? 헷갈려. 몰수라는 거는 아시죠?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퀄 해놓고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물의 몰수 더하기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죠. 용질 몰수 분의 물의 몰수예요.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박스에 얘도 AW잖아요. AW에 P0분의 P 하는 거는 요 공식 자체를 주고서 고르는 문제로 잘 나와요. 그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으로 구해. 그 비율이 수분 활성도야. 그런데 식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구해? 그 식품에 들어있는 물의 몰수랑 식품의 용질 몰수를 더해서 식품 중에 있는 물의 몰수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활성을 계산해 보니까 기억 보이시죠? AW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숫자가 0. 몇몇보다는 0보다는 크니까요. 0보다는 큰 수이고 1보다는 작아요. 0과 1 사이에 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온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높은 값을 보임.
자, 이 이야기는요. 같은 식품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했을 때 수분 활성도를 구할 때 반드시 온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니은도 밑줄을 그어주시고 자,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온도를 표시해 줘야 된다. 하나 써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상대 습도예요. relative humidity 해가지고 라지 RH로 나타내요. 자, 땡땡 뒤에 보시면은 대기 중에 수분 함량 밑줄. 이거를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내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습도. 오늘은 습도가 몇 %죠? 혹은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습도는 몇 %고요. 기온은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습도예요, 바로. 자,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을 의미하고 첫 번째 줄의 뒷부분이에요. 식품의 수분 함량은 상대 습도와 평형에 이르며 그때의 식품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평형 수분 함량에다 박스 쳐두시고요. 앞에 파란 글씨는 상대 습도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쭉 밑줄 긋고 박스 치긴 바로 앞까지는 평형 수분 함량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식품은 공기 중에 놓여지게 되죠. 완전히 밀폐된 어떤 용기 안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그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상대 습도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의 식품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즉 얘는 왜 그렇다? 식품 중에 수분은 식품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그 식품의 온도, 그 환경이라는 게 온도하고 습도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식품의 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평형 수분 함량 우리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높고 온도가 낮으면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낮으므로 그 뒤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짐. 밑줄. 자, 밑에 세 번째 박스는요. RH 구하는 방법이죠. RH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해가지고 35회하고 41회 때 출제가 됐어요.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세균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평균 0.90이고요. 네,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0.0, 뭐 1, 2만큼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그 범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재마다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딴 데는 또 다르네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균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90, 효모는 0.88, 곰팡이 0.80, 그 다음에 내삼투압성 효모가 나와 있죠. 0.6이고요. 뭐 0.60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건성 곰팡이 하나 써두실게요. 맨 마지막에 내건성 곰팡이. 곰팡이가 주로 쓰는 계절이 언제죠? 더우면서 습기가 좀 있을 때, 여름철. 그 다음에 이제 습기 찬 욕실 이런 데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 내건성 곰팡이, 얘는 물기가 별로 없어도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내건성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의 수분 활성도는 0.65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이 정도 5개 정도는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숫자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째죠. 5번째는 등온 흡습 곡선입니다. 자, 어떤 온도? 네, 임의 온도에 이것도 어떤 온도에다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그 옆에 밑줄 긋도록 할게요. 어떤 온도에서 대기의 상대 습도와 RH죠. 네,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온 흡습 곡선이에요. 네, 여기가 정의입니다. 보통 역 X자형을 나타낸다. 역 X자형. 네,
오른쪽 맨 상단 부분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시면 어머 그렇네. 확실하게 X는 아니지만 X 쉐입을 가지고 있고 얘가 S, 역 S라는 거. 발음이 좀 세네요. 역 S.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력 현상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력 현상. 자, 이력 현상은 뭐라고 하냐? 땡땡 뒤에 있는데 등온 흡습 곡선과 등온 탈습 곡선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으로 건조식품 제조 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력 현상의 정의에다 일단은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역 S자형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금 가느다랗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선은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게 탈습 곡선입니다. 네, 위에 있는 것이 탈습 곡선이에요. 탈습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는 지울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렸죠. 위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란색 곡선이 흡습 곡선이에요. 자, 이게 흡습 곡선하고 탈습 곡선이 딱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바로 이력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빈 공간에 화살표가 쭉 그어져 있고 여기에 이력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력 현상. 이력 현상 간단하게 뭐다? 탈습 곡선하고 등온 탈습 곡선이죠. 등온 흡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탈습 그러면 이제 물기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탈습 때 빠져나간 수분이 전부 흡수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이 이력 현상입니다. 자, 내용 정리되셨죠? 특히나 전분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 클수록 이력 현상이 커져요. 그리고 이력 현상이 큰 식품들은 이렇게 밀착 포장을 해가지고 이력 현상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포장 아시죠? 그냥 이렇게 공기 벙벙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공기를 쫙 빼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소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긴 소시지가 그렇게 포장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기를 쫙 빼서 그 형태가 딱 드러나도록 이렇게 밀착 포장을 해야 이력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살펴보실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맨 앞쪽이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1 영역, 제2 영역, 제3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A 영역, B 영역, C 영역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각 영역별 특징이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등온 흡습 곡선의 영역별 특징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1영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기억. 제1영역 괄호 안에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다.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자, 밑에 바로 점에 나와 있어요. 단분자층을 형성하고 AW 나와 있죠. 수분 활성도가 0.25보다 작은 그런 구간이에요. 점선 쭉쭉쭉 보시면은 X축이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죠. 거기가 0.25 구간이에요. 여기가 0.25. 자, 결합수 형태로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에 결합수 형태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이온 결합. 결합수인데 결합수 형태인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뒤에 이온 결합 밑줄 쳐두시고요. 용매로 작용하지 못해요. 결합수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 X 밑줄 쳐두시고요. 그 옆에 한 가지 써두실게요. 유지식품의 안정성, 저장성 낮음. 자, 여기에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유지식품의 안전성, 저장성이 낮은 구간이 바로 제1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교재에 따라서 우리 교재도 네,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유지식품의 안전성과 저장성이 낮다. 그 내용을 용매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 옆에 하나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쭉 내려가서 맨 아랫부분에 수분활성과 식품 안정성 보면은 안전성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유지산화의 제1영역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서 가장 안정됐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1영역 같은 경우는 식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품이에요. 그러면 조금 색깔 예쁜 걸로 단분자층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들이 눈에 잘 안 띄실 것 같은데, 예, 핑크색으로 확실하게 여기 있는데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핑크색 동그라미가 물 분자예요. 이게 이렇게 뜨문 중간에 약간씩 빈칸을 형성하면서 요렇게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결합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빈 공간으로 산소라든지 요 빈 공간으로 광선, 햇빛이라고 해도 돼요. 햇빛. 요런 아이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유지의 안전성보다는 안정성이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안정성, 저장성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유지의 산화를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트 포인트예요.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매트 수분 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트 포인트란 게 뭐냐면 (1영역하고) (2영역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경계 부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물 분자들이 아주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을 시켜줘요. 형성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바로 이 배트 포인트가. 그래서 지방 산패가 억제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배트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은 1영역에서 유지 안정성이 되게 좋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1영역은 사실은 이렇게 분자들이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요 틈 사이로 산소도 침범하고 햇빛도 들어가서 유지의 안전성. 뭐 산패되니까 안전하지 않죠. 안전성이나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부분에 있는 이 배트 포인트는 물 분자가 균일하게 분자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산패가 억제되는 거다. 왜? 너무 균일해가지고 산소나 이 햇빛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아까 핑크색이 이 물 분자였죠? 이 시간이 좀 걸려요. 촘촘하게. 빈틈없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려두실 거면 조그맣게 그리세요. 물 분자 그리기 힘들어요. 요렇게 침투할 틈이 없죠. 그래서 분자막을 이렇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유지의 그 지방 산패가 안정적이다. 산패가 억제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자, 지방의 산패 억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는 이제 이걸 같이 뭉뚱그려서 1영역이 좀 안정적이야 했지만 좀 구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되셨죠? 배트 포인트 오른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하나 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제2영역. 네.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밑줄 괄호 아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1영역하고 2영역은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물이 아니죠. 결합수. 그 다음에 이 3영역이 자유수 혹은 유리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2영역의 다분자층 형성 첫 번째 점에도 있죠. 0.25와 0.8 사이예요. 수분 활성도가. 그리고 아까 제1영역에서는 이온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2영역은 수소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 수분 활성도 옆에다가 수소 결합
뭐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거기다 안 쓰셔고 밑에 두 번째 점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주로 결합수로 존재 밑줄 쳐두시고 결합수 한 줄 더 그어주시고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럼 다분자층 형성하는 건 어때? 요거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제2영역의 다분자층 형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있으면 다분자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잘 그리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분자들이. 이런 식의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상대 습도의 증가에 따라 수분 함량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영역이다. 예, 완만하게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밑줄 치도록 합니다. 건조식품의 안전성이 큰 영역이다. 밑줄. 얘도 결합수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점이죠. 거의 용매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0.8 정도니까요. 여기 0.8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에는 0.75 정도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한 0.8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0.8보다 이제 큰 영역, 그 영역이 제3영역이에요. 모세관 응축 영역 밑줄 쳐두시고 디귿 옆엔 자유수 써두셨죠. 곡선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죠. 자유수로 존재한다. 자유수 밑줄 쳐놓으시고요. 식품의 다공질 구조라든가 모세관의 수분이 자유로 응결된다. 자, 용매로 작용해요. 용매로 작용 밑줄. 그 다음에 식품의 품질 변화를 줍니다. 그 품질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제3영역. 제3영역이에요. 가수분해 반응, 효소 반응, 뭐 유지 산화 반응, 미생물 증식 이런 것 등이 모두 이 제3영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박스 팁 보시면은 제1영역과 제2영역은 결합수고 그 다음에 제3영역은 자유수야. 그 내용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에 수분활성과 식품 안정성 보시면은 1번 동그라미 유지산화 제1영역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서 가장 안정하다 그랬는데 그 제1영역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제1영역 단분자층 그 형성 영역에서 제일 안전하다 그랬는데 여기 중에서도 특히 누구? 예, 배트 포인트에서 그런 거다. 그래서 배트 포인트를 이렇게 쏙 첨가를 해주세요. 1영역 중에서 배트 포인트가 지방의 산패가 억제돼가지고 유지 산화가 가장 안정한 곳이다. 일단 1영역은 단분자층 형성하기 때문에 요 빈 공간으로 산소나 햇빛이 통과할 수 있다. 이 영역 중에서 1영역 중에서 배트 포인트가 그런 거다. 해서 1번 동그라미에 요거 하나 첨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나와 있죠. 0.6에서 0.8 범위. 제2영역 중에서 약간 뒷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뒤에. 요 부분에서 갈변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자, 밑줄. 그 다음에 이제 0.8 이상에서는 갈변 반응의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즉, 제3영역에서는 식품의 품질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효소 반응이라든가 가수분해라든가 유지산화라든가 미생물 증식 이런 것 등이 활발한 영역이기 때문에 비효소적 갈변은 오히려 속도가 저하된다. 자, 효소 반응,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 활발하죠. 그러니까 이 제3영역에서 활발한 겁니다. 자, 잘 보셨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소단원 두 번째 탄수화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되신 거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에 관련된 내용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의 3개의 원소로 구성.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식은 CM, 괄호 열고 H2O, 괄호 닫고 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일반식 나타낸 그 영역만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뒷부분이에요.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와 1개의 알데하이드기 및 케톤기를 갖는다. 네,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쭉쭉 그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번 괄호의 단당류는 자, 하나의 당으로 구성되어서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밑줄.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글씨로 돼 있죠. 탄소의 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탄소의 수에 따라서 2탄당,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카본일기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카본일기 종류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알데하이드기를 가진 당은 알도스, 무슨 오스라고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 다음 케톤기를 가진 당은 케토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5탄당과 6탄당을 단당류 중에서는 특히 몸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랬죠. 섭취하는 거나 이용하는 거나 주로 5탄당, 6탄당이기 때문에 그 단당류 중에서도 5탄당과 6탄당이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1번에 5탄당 보시면은 기억에 리보스가 있는데 핵산과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네, 땡땡 뒤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그 밖에 아리비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노스죠. 찍 하나 그어주세요. E를 R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아라비노스, 그 다음 자일로스, 그 다음에 펜토산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비노스, 아라반 구성단위, 그 다음 자일로스는 자일란 구성단위, 이렇게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 6탄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이제 포도당 해가지고 글루코스가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 필기할게요. 글루코스의 경우에는 보통 자연계에서 알파형으로 존재하죠. 포도당 옆에 글루코스라고 돼 있고 땡땡 그 뒤에다가 땡땡 해놓으시고 보통 알파형으로 존재한다. 알파형으로 존재. 요 내용 하나 써주시고 감미도를 보면요.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더 달아요. 한 대략 1.5배 정도 더 답니다. 감미도 해가지고 감미도.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는데 알파형으로 보통 존재하고 알파형이 더 답니다. 몇 배? 1.5배 정도 더 달다. 네, 그 내용 하나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점입니다. 식물체의 널리 분포 밑줄. 그 옆에 쭉 밑줄 긋지 마시고 제가 끊어서 읽어드리면 끊어서 밑줄 쳐두세요. 유리 상태로는 포도나 그 밖의 과실 및 일반 식물체 내 광범위하게 분포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점은 그냥 읽어볼게요. 전분이라든가 섬유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이죠. 포유동물 혈액에도 0.1% 정도 존재하죠. 포유동물 혈액에 밑줄 딱 쳐놓으시고 0.1%. 우리의 혈당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성에 의해서 일정한 농도의 혈당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0.1%. 그 다음에 동물체 내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다. 네, 저장성 탄수화물이죠. 그 부분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과당입니다. 프럭토즈. 자, 과당. 과당도 조금 써놓을게요. 땡땡 뒤에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과당은 천연의 얘는 주로 베타형으로 존재합니다. 천연의 베타형으로 존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도 감미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알파보다 이번에는 베타가 더 달아요. 감미도. 자, 그럼 외우시기 좀 쉽죠? 얘는 과당이 되게 달잖아요. 과전서포 과당이 제일 달잖아요. 얘는 3배 달아요. 알파형보다. 그러니까 쉬워요. 자기가 존재하는 형으로 더 달다. 주로 존재하는 형태가 더 달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굳이 1.5배, 3배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기억 못하신다 하더라도 포도당은 알파형으로 존재하니까 알파형이 더 달고, 과당은 베타형으로 존재하는데 베타형이 더 달아. 네, 외우기 좋아요. 그렇게 하나 써주시고, 첫 번째 점에 유리 상태로 과실 꿀에 많이 존재 밑줄. 그리고요, 설탕, 라피노즈,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에요.
밑줄 쫙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이 나와 있는데요. 과당에서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둥그렇게 묶으셔도 상관없고. 갑자기 왜 각지게 묶을까? 예, 이렇게 묶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점은 천연의 당류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하다고 돼 있죠. 단맛이 가장 강한 밑줄. 감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맛. 네 번째 점은 용해도가 가장 크고 밑줄 쳐주세요. 용해도. 자, 용해도가 가장 크고. 뭐 점도가 설탕이나 포도당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것만 밑줄 쳐주시고요. 용해도하고 감미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걸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해도하고 감미도는 비례관계다. 자, 그러니까 용해가 잘 되는 애가 단맛이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맛도 제일 천연 그 당류 중에서 가장 강한데 용해도도 제일 높아.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이죠. 포도당과 같이 과당은 식품 감미료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이 내용 37회와 40회 때 그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감미료로 널리 사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마노스예요. 마노스. 마노스는 유리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점에만 밑줄 긋도록 할게요. 다당류인 만난의 구성 성분이다. 그럼 만난 어디 들어있어? 곤약에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점에만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고, 리을은 갈락토스입니다. 갈락토스 역시 유리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점에 이당류인 젖당, 그 다음에 다당류인 갈락탄, 그 다음 당 지질인 세레브로시드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갈락토스입니다. 되셨죠? 그 중에서 뭐 젖당, 갈락탄, 세레브로시드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특히 젖당 하나만 이렇게 조금 밑줄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죠. 식물의 조직, 해초, 젖, 뇌, 신경조직 내에 함유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3번 동그라미에 당 유도체가 나와 있어요. 당 유도체. 기억은 그 중에서도 당 알코올이 나와 있죠. 땡땡 옆에 쳐놓으시고요. 당 알코올. 일반적으로 단맛이 있음. 하나 써주시고요. 당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단맛이 있습니다. 자, 단당류의 카보닐기가 환원된 형태예요. 자, 첫 번째 점에 이거 다 표시하셨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보닐기의 환원된 형. 그래서 밑줄을 쳐두시라고 했고, 카보닐기가 CH5잖아요. 얘가 CH2OH로 이렇게 환원된 겁니다. 누가? 당 알코올이. 두 번째 점 종류 한번 보실게요. 자일리톨, 만니톨, 솔비톨, 이노시톨 이런 것 등이 바로 대표적인 당 알코올인데요. 자일리톨 달달하죠. 솔비톨도 마찬가지고요. 자일리톨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쓰입니다. 자일리톨 옆에다가 쭉 빼서 옆에 왼쪽에도 여백이 있으니까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솔비톨 역시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쓰이고요. 글루코즈 환원체죠. 자, 비타민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때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솔비톨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니은은 아미노당이에요. 네, 아미노 슈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점에 단당류 C2의 수산기가 아미노기로 치환된 것입니다. 그 부분 밑줄 쫙 쳐주시고, 종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글루코사민은 건강보조제로도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곤충, 갑각류 그 껍질의 키틴 구성 성분이에요. 글루코사민은. 그리고 갈락토사민 같은 경우는 단당백질의 그 콘드로이친 황산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 바로 갈락토사민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배당체예요. 배당체. 땡땡 해놓으시고요. 식물계의 널리 분포라고 하나 써주세요. 되셨죠? 첫 번째 점에 단당류의 수산기와 비당류의 수산기가 글리코시드 결합한 것이다. 뭐 비당류의 부분을 아글리콘이라고 한다. 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뭐 아미그달린이라든지 안토시아닌, 헤스페리딘, 나린진, 루테인, 시그리닌, 솔라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배당체에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우론산, 우로닉 액시드죠. 자, 단당류 말단에 있는 그 뒤에 부분만 밑줄 긋도록 할게요. CH2OH가 산화되어 카르복실기로 된 당, 밑줄 쳐두시고요. 종류로는 글루크론산, 식물계 껌질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이 글루크론산이에요. 동물체 내에서는 유해물질의 해독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 밖에 또 갈락토론산이 있어요. 갈락토론산 밑줄 그어주시고 펙틴 구성 성분이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데옥시당이 있는데요. 자, 데옥시당 해서 첫 번째 점 보시면은 단당류의 수산기가 수소로 치환된 당. 네, 수산기가 수소로 치환된 당. 거기 밑줄 쳐 놓으시면 되겠고, 데옥시당의 대표적인 거는 데옥시리보스예요. 데옥시리보스 밑줄. 자, 리보스의 환원체죠. DNA 구성 성분이고요. 그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습니다. 세포액 중에 DNA의 구성 성분이다. 예, 데옥시리보스의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당류가 끝이 났고요. 괄호 3번에 소당류가 있는데, 이 소당류에 관련된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